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단 10만 달러짜리 청구서 한 장이면 강력한 동맹조차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조차 더 큰 이익을 노린 협상용 엄포라 여겼죠. 그러나 그 오만한 계산서 한 장이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의 숨통을 죄어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달러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었던 가치, 한국의 신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심장을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차갑고 단호한 마지막 답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로버트, 한국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로버트 앤더슨, 그분의 신임을 받는 상무장관이죠. 맞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올리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당 1억이 넘는 돈이죠. 돈으로 압박하면 결국 무릎 꿇을 겁니다. 대통령이 씩 웃었습니다. 저도 확신에 차 있었죠. 그날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미국 우선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죠.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 기술자들은 1인당 1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무장관님, 핵심 동맹인 한국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비웃듯 답했죠. 예외는 없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였으니까요. 장관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쾌감이 올라왔죠. 드디어 한국에게 미국의 위상을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참모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장관님,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과하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거야. 한국은 우리 기술로 떼돈을 벌면서 고작 몇 푼 안 되는 비자 비용도 아까워한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돈으로 압박하면 한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믿었죠. 그들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현장 책임자 사라가 급하게 보낸 내용이었죠. 한국팀 팀장 이도현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뢰라고? 사업이 뭐 연애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로버트, 어때? 한국 놈들이 벌써 굽신거리나?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곧 협상 요청이 올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초조해지고 있었죠. 왜 아직 한국에서 연락이 없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이상하네. 보통은 벌써 협상하자고 난리가 났을 텐데.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CNN 속보가 떴죠. 삼성, 미국 추가 투자 보류 검토 중.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짜일까요? 그들이 정말 미국을 포기하겠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협상용 카드야. 몸값 올리려는 거지. 곧 굽혀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도현의 그 말이 또다시 떠올랐죠.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설마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아침 6시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라 윌슨 현장 책임자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죠. 장관님, 한국팀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1억 원 넘는 비자 폭탄을 맞았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내부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전 6시 정각에 출근해서 곧바로 장비실로 들어갔어요. 뉴스 확인은 5분, 나머지는 온통 기계 점검만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계 점검이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던가요? 사라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호기 온도 센서를 30분간 들여다봤어요. 0.02도 편차를 발견했다면서 원인을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냉각수 파이프를 1시간 동안 점검했습니다. 0.02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도현 팀장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떨림이 내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보다 0.02도가 더 중요하다니요. 오후 1시경 더 자세한 현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의 반응이 정반대였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매니저들은 이건 벌금이나 다름없다 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점심시간에도 기술 자료를 펼쳐놓고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던가요? 장비 매뉴얼이요. 그런데 공식 매뉴얼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노트였어요. 이상한 건 그 노트에 기계마다 별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별명이요? 네. 성격 급한 녀석, 예민한 아이 이런 식으로요. 마치 기계를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계에 별명을 붙여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오후 3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독일인 장비 전문가 하인츠가 사라에게 말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팀이 듣고 있는 소리를 당신들은 못 듣고 있어요. 무슨 소리 말입니까? 기계의 신음소리요. 0.001초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 패턴을 이도현은 귀로 구분해냅니다. 30년 해도 저는 못해요.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인츠가 덧붙였죠. 이도현이 3호기 앞에서 10분간 서 있는 동안 저는 계측기로 30분 걸려서 확인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 귀가 정밀 기계보다 정확해요. 이 보고를 받은 순간 저는 뭔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5시 삼성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변덕에 종속될 것인가, 우리 땅에서 자립할 것인가. 삼성 회장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와는 함께할 수 없다. 저는 참모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들 움직임을 더 자세히 파악해보세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뭡니까? 현대차와 LG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렸다는 첩보가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7시 사라로부터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장관님, 한국팀이 이상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작업입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너무 꼼꼼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예요. 사라가 목격한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도현이 각 장비마다 A사 용지 3장짜리 점검표를 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들이었죠. 예를 들면요. 아침 첫 가동 시 2.3초간 기다려야 함, 오후 3시경 압력. 체크 필수, 이상 징후 시 하인츠에게 즉시 연락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장관님, 이건 떠날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인수인계 준비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진짜였습니다. 협상을 위한 쇼가 아니라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11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 한국팀이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내일까지 상황을 정리해. 이대로는 안 돼.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삼성 본사 4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고 있었죠. 삼성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관님, 삼성 회의실에 주요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참모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뭘 논의하는지 파악됐습니까? 비자 수수료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측 계산으로는 삼성만 약 3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곧 연락이 오겠네요. 하지만 오전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정보망을 통해 삼성 회의실 분위기가 전해져 왔죠.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 격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면서라도 돈을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우리 살기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 의견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80억 원이면 큰 돈이지만 삼성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삼성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참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백기투항 선언이 나오겠죠. 하지만 오후 1시경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삼성 회장이 뭔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변덕에 종속될 것인가, 우리 땅에서 자립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직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오후 2시 참모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삼성이 미국 추가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보류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국내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6만 명을 고용한다면서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돼. 그들이 미국을 포기하겠다고요? 하지만 뉴스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까지 일제히 속보를 띄웠죠. 삼성, 미국 대신 한국 평택 선택. 트럼프 정책에 반발, 자국 투자로 전환. 저는 급히 삼성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와 LG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장관님, 현대차가 북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LG는 어떻습니까? 유럽 헝가리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뭔 상황입니까? 이건 협상용 카드야. 몸값을 높이려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포기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후 4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삼성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한마디였죠.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땅, 평택입니다.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로버트, 이게 뭔 상황이야? 한국 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잖아. 대통령님, 이건 협상용 블러핑일 뿐입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블러핑? 전 세계 뉴스에 나오는 게 블러핑이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월스트리트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폭락. 아시아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 시장이 벌써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진짜라고 판단한 거죠. 밤 9시 저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 같으면 자부심을 느꼈을 그 풍경이 오늘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과연 제가 뭔가 중대한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한국은 정말로 우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협상 게임일 뿐이라고 말이죠. 내일이면 분명 연락이 올 거야. 그들도 결국은 미국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긴급 보고서였죠. 헝가리 정부가 현대차와 LG에 파격적인 제안서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참모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세금을 10년간 면제해준다고 해요. 거기다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참모가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없는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헝가리 놈들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오전 10시,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와 LG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비교표가 떠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국과 헝가리를 비교 분석했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모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 헝가리는 관리 가능한 사업 리스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라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리스크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하루 만에 10배로 올린 게 바로 우리였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현대차 회의실에서 결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매번 정치 상황을 봐야 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룰이 바뀌고요. 그럼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10년 투자 계획을 1년마다 바꿀 순 없잖아요. 이 대화 내용이 보고되는 순간 저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1시 LG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가리는 EU 회원국이니까 법적 안정성이 보장돼요. 거기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기업 정책이 180도 바뀌지는 않죠. 반면 미국은 뒤에 말은 생략되어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오후 2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현대차가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북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LG의 발표가 나왔죠. 유럽 헝가리에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돈이 미국 대신 헝가리로 가겠다는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헝가리가 뭐가 좋다고. 하지만 참모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헝가리뿐만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뭐라고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전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후 3시 더욱 충격적인 분석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죠.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리스크의 부상.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때 아시안 리스크라는 말이 있었듯이 이제는 아메리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오후 4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로버트, 이게 뭔 상황이야? 한국 돈이 전부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 대통령님,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 200억 달러가 일시적이야? 대통령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자 수수료를 원래대로 돌려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항복이라고? 지금 항복하는 건 우리야. 한국 돈이 전부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유럽발 뉴스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한국 기업 유치 위해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 준비. 프랑스, 아시아 기업들의 유럽이 더 안전하다 어필.
심지어 영국까지 나섰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 찾는 한국, 영국이 최적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 아니라 피해야 할 위험 지역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밤 9시 마지막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투자 이전이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불확실한 파트너보다는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선택한 거죠.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안정적인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라 윌슨 현장 책임자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죠. 장관님, 한국팀이 뭔가 이상해요. 또 무슨 일입니까? 항의도 없고 파업도 없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장 기술자들이 조용할 리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꼼꼼함이 소름 끼칠 정도예요. 사라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후 현장 상황이 더 자세히 보고됐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각 장비마다 A사 용지 5장짜리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공식 매뉴얼 외에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정말 놀라워요. 참모가 입수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상상을 초월하는 디테일이었습니다. 3호기, 아침 첫 가동 시 2.3초간 기다려야 함. 성급하게 돌리면 베어링에 무리가 옴. 7호기, 오후 3시 10분경 압력이 미세하게 떨어짐. 정상인이 당황하지 말 것. 12호기, 냉각수 온도가 23.7도 넘으면 즉시 하인츠에게 연락할 것.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2.3초, 23.7도. 이런 극도로 세밀한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몇 년간 함께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라고 해요. 공식 매뉴얼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기계의 성격을 0.1도, 0.1초 단위로 파악한다는 게 말입니까? 그러던 중 결정적인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도현이 독일인 기술자 하인츠에게 손으로 쓴 노트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이 노트는 뭡니까? 하인츠가 물었다고 합니다. 매뉴얼에 없는 것들입니다. 기계도 저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이도현의 대답이었습니다. 성격이요? 네. 3호기는 성격이 급해서 재촉하면 삐집니다. 7호기는 예민해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12호기는 오후에 살짝 피곤해하거든요. 하인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사라가 보고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매일 함께 있었으니까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함께 있다 보면 성격을 알게 되죠. 이 대화를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죠. 경외감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기계에게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0.1초, 0.1도까지 기억하며 3년을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쫓아낸 거였습니다. 이어서 한국팀이 공장을 나서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다고 사라가 보고했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정말 숙연했어요.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였죠. 마지막 보고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장관님, 이제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뭘 말이죠? 한국팀이 없는 공장이 이렇게 텅 빌 줄 몰랐어요. 겨우 20명이 빠진 건데 마치 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노트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세밀한 노하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온몸으로 느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술자들을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걸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 그들이 기계들과 쌓은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도현이 기계에게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중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이 처음으로 밀려왔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던 건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가 한 게 옳았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팀은 떠났고 그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과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매뉴얼에 없는 그 모든 섬세한 노하우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무서운 철저함과 헌신 앞에서 말이죠. 한국인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관님, 정말 다행이에요. 사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팀이 없어도 매뉴얼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제가 옳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계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매뉴얼만 따라하면 되는 거였네요. 저는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착각했던 모양이군요. 점심 무렵 참모에게 자랑했습니다. 보세요. 한국팀이 없어도 공장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과대평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장관님이 오르셨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매뉴얼화할 수 있는 거였네요. 저는 우쭐했습니다. 이도현이 기계에게 성격이 있다고 했던 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였는지 이제야 확실해졌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독일 기술자 하인츠가 사라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기계가 0.001%씩 미세하게 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기계의 신음소리라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의 신음소리라고요? 하인츠도 한국인들한테 너무 물들었나 봐요. 그런데 하인츠가 말하길 이도현은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계에게 무슨 신음소리가 있겠어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인들이 없어도 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역시 로버트야. 한국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 거였어. 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다룰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죠. 하지만 그 뿌듯함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장관님, 큰일 났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기가 멈췄어요. 갑자기 경고등이 켜지면서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매뉴얼대로 조치해보세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치료기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무기가 완전히 멈춰선 데 이어 치료기까지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인츠가 뭐라고 해요? 어제 경고했던 그대로라고 해요. 기계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12호기까지 멈춰섰던 겁니다. 그것도 연쇄적으로 말이죠. 장관님, 이건 도미노 현상 같아요. 사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멈추니까 다른 것들도 연달아서.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없나요? 없어요. 이런 연쇄 고장은 상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력 시스템까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죠. 장관님, 공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사라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장비들이 고철 덩어리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십조 원이라고요? 하인츠는 뭐라고 해요? 이도현이 남긴 노트를 찾고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그러던 중 최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로버트, 뉴스에서 뭔 소리야? 공장이 멈췄다고. 대통령님,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어. 한국인 몇 명 나갔다고 공장이 멈춰.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잘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나?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가 뭐야? 설명해봐.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은 해고야. 알겠어? 전화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절망적인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미국 기술자들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여요. 왜요? 이도현이 남긴 노트들을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세밀해서요. 그제야 저는 이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계도 저마다 성격이 다르다. 3년간 함께 있으면서 성격을 알게 됐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하인츠가 포기했어요. 뭐라고요? 이도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건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혼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정말로 기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몰아낸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내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연락했죠. 혹시 기술자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바쁩니다. 인텔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만드신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하시죠.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AMD에도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장관님, 저희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한국인들을 쫓아낸 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퀄컴에서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들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지? 정치인들은 더 잔혹했습니다. 앤더슨 장관님, 이건 당신의 정책 실패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공화당 의원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까지도요. 형님, 이번 일은 너무 성급하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이도현에게 연락하는 거였죠. 한국에 있는 이도현의 연락처를 구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알려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밤이었죠. 여보세요. 이도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 씨,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장관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그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이도현 씨,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시오. 뭐든 다 해드리겠소. 저는 애원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자 수수료는 없었던 일로 하겠소. 오히려 보상을 해드리겠소. 그것뿐만 아니라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겠소. 아니, 3배로도.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주택도 제공하고 자녀 교육비도 모두 대주겠소. 미국 영주권도 즉시 발급해드리겠소. 하지만 이도현은 차분했습니다. 장관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결정이라니 무슨 결정 말입니까? 평택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결정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도현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요. 장관님,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 간 신뢰라는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씨, 우리가 함께 일했던 3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서로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은 신뢰를 하루 만에 무너뜨리신 건 장관님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었소. 정치적 결정이라고요? 이도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저희를 정치적 도구로 본 거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지금 공장을 위해 전화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관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화하신 겁니까? 그 질문이 저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공장보다는 제 자리가 더 걱정이었다는 걸요. 답이 없으시네요.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답을 드리죠. 저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가치대로 일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뚜뚜뚜하는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이도현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장을 위해서인가, 자리를 위해서인가? 저는 정직하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임서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하고 백악관을 나서는 길 문득 이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택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그는 떠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임서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평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건설 현장에 서 있었죠.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철골이 올라갑니다. 젊은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현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철골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죠. 저는 나중에 이 장면을 뉴스로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희망과 자부심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도현이 후배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의 독립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젊은 기술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편 저는 워싱턴의 초라한 아파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CNN에서는 아메리칸 리스크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BBC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투자 철수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로이터의 보도였습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그런 파트너를 원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원칙과 일관성은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아시아 전체의 자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밀어준 격이 되었다는 걸요. 며칠 후 평택 현장에서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도현이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죠. 이곳에 세워질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시설이 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의 마음을 읽고 기계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다를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 달 후 평택 공장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모였죠. 이도현이 대표로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의 시작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TV를 통해 제게도 전해졌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 휘둘렀던 10만 달러라는 칼이 동맹의 신뢰를 끊고 결국 제 목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전화기 너머로 애원할 때 이도현은 평택의 아침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리를 위한 것이냐고.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미국은 멈춰섰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기술자의 마음과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 이전에 신뢰 강국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요. 총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따라오고 싶어하는 신뢰와 원칙이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평택의 철골이 하늘로 올라갈 때 제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고 한국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권력으로 압박하던 미국이 무너지고 원칙과 신뢰로 맞선 한국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던 미국도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과 철학 앞에서는 무력했죠. 지금 전 세계가 코리안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한국인의 마음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